네, 지금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팍스 브릭시니아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서 어떤 자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더반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상당히 세계의 중심지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브릭스가 어떤 국가인가 하면 진행자께도 제가 물어본다면 어떤 국가인지 아시겠죠? 뭐 브라질, 인도, 뭐 러시아, 뭐 중국도 참여하고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내용은 2001년 진온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4개 국가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작가분한테 제가 자막에 예. 브릭스에서 S를 스몰로 쓴 거랑 브릭스의 S를 라지 글자로 쓴 거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마 자막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워졌어요. 사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릭스의 의미가 회원국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는 S자가 그냥 복수의 개념이고 2010년서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돼서 브릭스의 그 S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사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의 회의인데 왜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회의지 않습니까? 더반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브릭스 하면 시청자분도 이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의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은 회의의 안건입니다. 2가지 내용이거든요. 하나는 그 브릭스 중심의 개발은행을 만들겠다. 요거는 미국 중심의 IMF 체제의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에서 대부분 다 10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빼고는 세계 10위 이내에 전부 외환보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환보호를 대부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국가들이 외화 운용 폴,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화수화협정과 비슷한 이런 외화 운용 폴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팍스 브릭시니아,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팍스 브릭시니아의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금융위로서 체제가 좀 약화되긴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는 미국 중심의 또 IMF 체제, 월드뱅크 체제 이런 체제에 브릭스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유지한 상태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IMF 대비해서 브릭스 개발은행 또 외화 운용 폴과 관련돼서 세계에서 한 40%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집중적으로 이 국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팍스 아메리카나와 충돌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팍스 브릭시니아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결국은 이 차이메리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브릭스 정상회담이 갖는 얘기는 한편에서는 팍스 브릭시니아와 팍스 아메리카 체제, 양두 체제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팍스 브릭시니아는 중국이 중심이고, 팍스 아메리카는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만나보신 분입니다. 닐 버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얘기했던 소위 그 차이메리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메리카라는 것은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 용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21세기 세계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 두 양두 체제가 협력을 유지할 때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그다음에 갈등을 빚을 때는 세계 경제 침체를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전망이 의외로 정확하게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팍스 브릭시니아와 팍스 아메리카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체제일까 했을 땐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이런 팍스 브릭시니아 이런 용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체제를 정립하는 탐색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조금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오늘도 다우지수가 사이프러스 문제, 우리나라 말로는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증시가 주춤하다가 오늘은 다시 미국의 그 지표가 좋은 관계로 상당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오락가락 내락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보통 스네이크형 세계경제 질서다 이렇게 보실 때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탐색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뱀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모습이 지금 흐름이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부에서는 말이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현재 당면에 있는 현안 과제가 일단 어떤 것인지요? 오늘 그 신문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도 갔다 오셔야 되고 중국도 갔다 와야 되는데 언제쯤 해야 될까? 이런 균형을 참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이게 민감한 상황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만큼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대목이 상당히 중심을 아주 우리 경제 정책을 가져가는데 또 우리 경제 앞날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오바마 정권 집권 2기를 맞아서 미국 경제가 가져가는 경제 정책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남아있는 위기 극복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휴유증도 처리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경기 부양을 계속해 가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대외 경제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유럽을 중시하다가 집권 2기 때는 피봇 투 아시아에서 진행자께서 영어를 잘 하실 거를 생각합니다는 영어에서 피봇이라는 뜻은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이 용어는 특정 형태, 문앵커 형태 필이 꽂혔다 할 때 그때의 피봇 용어, 요걸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중점을 둬서 아주 다른 가지 치고 진행자한테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을 보통 이 피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집권 2기 때 아시아에 중시하는 정책을 이게 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주도권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동부가 있어서 어떻게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경제정책 이해의 방향을 가져가는데 이 오바마 집권 2기 때 피봇 아시아가 중시되는 하거든요. 이거를 감안한다면 미국을 가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 달에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국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급변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한 나라씩 좀 당면에 있는 과제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성장 경로가 보통 그로스 패스가 엑센시브 그로스 패스에서 인텐시브 그로스 패스에서 소위 맨 처음에는 노동과 자본의 이렇게 효율성 따지지 않고 양뛰기 경제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는 내연적 상태 인텐시브 그로스 패스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여러 가지 휴유증을 겪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가 제5세대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성장 과정 이행 경로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러한 그 중국 경제에 당면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그게 휴유증 처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균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전략에서 보면 시진핑 시대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간다. 소위 밀달의 경제발전 이론을 보면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간다 하는 이런서 균형적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해안산업 중심의 과거 독일이라든가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양분의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해소하는 처리에 간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시진핑 시대에서는 대외 환경에서 어떤 체제를 취재할까 했을 때는 역시 위안화 국제화를 최대 추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안화 국제화라는 것은 중국 중심의 체제를 시진핑 시대에 만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중국은 사실 중국 중심의 체제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충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충돌이 불가피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미 이런 문제는 사실 일전에 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한 3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 얘기를 말씀드렸던 상황이거든요. 이 베이징 컨센서스는 사실 중국의 부존전 확보 전략이다. 그래서 한 단계 개발 경험이 높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쪽으로 해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게 부존장 확보해서 중국의 그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보통 파크스 스니카 이전에 베이징 컨센서스의 전략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세계 확장을 보통 워싱턴 컨센서스라는데요. 그런 이면이 최근에 브릭스 인이와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이렇게 대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체제에서 가장 중심 있는 것이 세계 경제 중심축으로 떠오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주도권을 확보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경제가 다국화되다 보니까 사실 양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우호 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 같은 극단적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엔저 정책도 미국에 대해서는 반발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협조를 구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에서는 오랜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상태에서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러면 과거 1990년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에 냉전 시대의 양도 체제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러한 질서 형상을 계기로 해서 신냉전 시대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신냉전 시대가 열린다. 경제 대국 간의 대립을 한다 했을 때 지금 세계 수많은 국가들 경제 부분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부담이 되죠. 두 국가들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공생적 관계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는 그러한 그 알력에 따른 어떤 역할 같은 거 또 세계 입장에서 그렇게 무역 분쟁이라든가 환율 분쟁으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적은데요. 사실 양도 체제 갈등 속에 지금 보시기란 세계 각국들이 무역상에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통상주의, 신보호주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WTO 같은 이러한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무역 기능이 약화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환율 전쟁은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경쟁력을 뺏어오는 근린 국익폭파 정책에 해당되는 환율 전쟁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아시아에는 영토 분쟁에서 센카쿠, 독도 관련해서 이미 이렇게 영토 분쟁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또 이것이 복잡한 양상으로 어떤 국가는 일본을 끌어들이고 또 어떤 국가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이랬을 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특히 한국 증시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말씀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스탠스라든가 중심이라든가 입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좀 어떻게 입장을 쳐야 될까요? 현 정부가 고민하는 사항이죠. 지금 어느 국가를 방문할까? 어느 시기에 방문할까? 사실 과거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기획하면 그냥 갔지 이렇게 시기적으로든가 이런 거 선택 문제까지 고민하는 사항은 상당히 미미한 속에 한국은 밸런스 중간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치울 수 없고 미국도 치울 수 없고 현 상태에서 북한 문제가 있다 하다 보니까 한국의 스탠스 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 정부의 상당히 관련자분들이 고민하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중간자는 그렇습니다. 중간자는 항상 세계경제 질서 재편 속에 우리가 위상을 잘하면 우리 위상 이상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위상을 잘 못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샌드위치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출범하지 않았습니다는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땐 사실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외 환경에서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세계 경제 좋고 증시 좋고 부동산이 좋으면 한국이 가장 증시 좋고 부동산 좋고 경기 좋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신흥국가 선진국의 가치 좋은 속에 한국의 증시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경기도 2% 떨어지는 이런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외톨이 현상이 외톨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어떤 치우침이 없이 동반자적인 사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면 한국의 정치의 외톨이 현상이 외톨이 현상을 방지하면서 우리 주가가 오르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당혹스러운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재산 증식이 좀 많이 올해는 됐으면 개인적으로 바람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한국 경제에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우리 새 정부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브릭스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의 경제 판도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